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요새 우리나라의 경우에 뜨거운 주제라고 하는 그 세금 문제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있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3단계 전 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다 이제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미국의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처럼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각각 이렇게 세금이 붙는지 그 이름이 뭔지 그것부터 우선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이고, 그래서 이제 세법에 대한 거를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네.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세금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부터 부담하게 되는 그런 세금이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거래세라고 하죠. 내가 자산을 이와 같이 거래하는데 소유권이 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 보유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심플하죠. 뭐냐면 재산세예요. 내가 그 재산을 갖고 있을 때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 매년 내는 것처럼 그런 재산세 컨셉이 미국 부동산 투자 또는 그 소유에서 적용이 되겠고요. 일단 재산세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수익에 대해서 내가 이걸 수익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이익이죠. 인컴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있는데 역시 부동산의 경우는 이건 아마도 렌탈 인컴이 되겠죠. 임대소득으로 내가 운영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또 매각했을 때 양도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세금이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또 부동산의 소유, 운영, 매각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가 거래했을 때 그 거래 비용으로서 얘기하는 게 취득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내가 이거를 증여하거나 예. 이거 역시도 소유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증여상속세의 개념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예. 미국에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냥 거래 비용 정도, 뭐 0.몇%, 0.5% 뭐 이런 정도의 거래 비용으로 보면 되고, 뭐 취득 등록세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도 그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아는데 미국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교하자면은 뭐 세율 자체는 뭐 따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이제 살 때 취득세가 있긴 있고, 네. 그 보유할 때도 있고 양도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살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뭐 처음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집값의 1%에서 3% 정도까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2주택자냐, 뭐 3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주택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는 1주택자는 1%에서 3% 내외, 그런데 2주택자는 거래 금액의 8%, 예, 3주택자는 12%를 취득세 항목으로 오로지 살 때 부과되는 항목 하나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에. 맞습니다. 와. 예를 들어서 네. 10억짜리 이제 집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내외 이렇게 조금씩 붙어서 예상을 하면 되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8%니까 8천만 원, 3주택자 또는 법인이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12%가 돼서 집값 10억인데 세금 취득세 1억 2천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주택자니까 세금 좀 더 냅시다 아니면은 네. 법인이니까 세금을 좀 더 냅시다 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질문이 여러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각각을 따져봐야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우선 지금 좀 전에 여러 가지 세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보유세가 있는 거고요. 보유세. 예. 예, 그렇죠. 그 재산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거기서 렌탈 인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 거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에 있어서의 비용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뭐 1% 언더 이렇게. 네, 언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것은 주 정부 또는 저 정확하게는 지방 정부, 카운티, 시티에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에 따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세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적용되는 취득 뭐 이건 트랜스퍼 피라고 부르는 게 사실 더 맞을 텐데 비용 또는 재산세가 저 LA 카운티 또는 뭐 샌디에고 카운티의 세율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던 거는 이건 제가 정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그 철학을 따지고 본다면 결국 국가에 지불하는 그런 대가잖아요. 내가 네.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컨셉은 결국 재산을 보유하는 재산세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의 어떤 기간망을 내가 활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린 거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1년에 뭐 1%건 2%건 이렇게 세금을 내는 컨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렌탈 인컴, 임대소득, 매각에 대한 건 결국은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니까 그거 역시도 국가의 어떤 기간망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내야 된다. 뭐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산의 이전에 있어서 증여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가 누린 것들을 내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트랜스퍼 피, 지금 취득 등록세가 왜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취득세가 왜 높냐? 네.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할지. 우선 기존에는 주택수랑 상관없이 취득세는 취득가액 1%에서 3% 정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높다고 놀라시니까 높은 건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요율이라서 궁금해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높나 이러고요. 특히 뭐 12%라고 하셨나요? 예. 3주택의 경우는? 그러니까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세율이 높은 것은 일종의 그 징벌적 성격을 약간 띠고 있습니다. 뭘 징벌한다는 거죠? 집값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하기 때문에 네. 아예 집은 더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사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갖는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쨌거나 1주택에 대한 권장을 제도의 형태로 뭐 구현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책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네요. 보유세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라고 네. 하는 게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60%에 뭐 대략 뭐 1% 안 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는 그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 재산세도 이제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략 한 10억 원 넘는 이제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3%까지 요율을 계산하고 3주택자 또는 뭐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 집값의 1.2%에서 많게는 6%까지 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서울에 한 세 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1년에 한 6%는 시세 6%는 계속 세금으로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식의 소득을 발생시킨 거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유한 말 그대로 보유세인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유세의 개념이 지방정부 기준이에요. 카운티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2차례씩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월, 그 다음에 하반기 11월 이렇게 하는데요. 대략 그 프로퍼티 밸류의 1에서 1.5%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특히 오렌지 카운티, 뭐 얼바인 지역은 멜로 루스 텍스라고 해서 추가의 재산세 컨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한 뭐 0.3에서 0.7% 정도로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근데 그건 역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이게 뭐 투기 과열지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새로운 신도시에서 이런저런 그 지방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미 알려진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제도 자체가 프라이싱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예, 관리비. 익숙한 말이죠. 관리비라고 안 하나요? 지금은 이제 이걸 갑자기 올드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어떤 말하자면 비슷한 성격으로 HOA라는 게 있어요. Home Owners Association인데 HOA fee가 있어요. 그거는 각 단지, 지역별로 예. 커뮤니티를 관할하는 관리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fee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추가의 fee이죠. 이게 막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대로 이제 할당을 봐서 예. 결정이 되겠죠. 대략 뭐 몇백 불일 수도 있고 뭐 몇천 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바로 뭐 얼마 전이었는데 그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네. 이제 한국 그 방송사에서 미국에서의 그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이었는데, 그쪽에 한국의 방송사가 와서 그 지역, 그 커뮤니티의 어떤 뭐 수영장이건 뭐 집이건 이런 것들을 일상을 보여준 적이 일상을 있어요. 보여주는 촬영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소송을 당했거나 뭐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최근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컨셉이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그 지역, 그 커뮤니티를 관할하는 조합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fee를 내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그 대표성을 띠는 그런 조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공용 뭐 수영장이 됐건, 공용 테니스 코트가 됐건, 공용 뭐 이런 공원, 뭐 이런 놀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허가를 받았었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방송사의 입장은 그쪽을 대리하는 그 에이전트를 써서 그와 같은 담당 조합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아마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얼바인 바로 근접 지역인 터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일종의 재산세 개념으로 이렇게 HOA도 텍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하자면 내가 예. 재산을 보유하고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게 뭐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1년 기준으로 보면 뭐 몇천 불 될 수 있으니까, 또는 몇만 불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감안해야 되는 그런 코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징수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됐건 뭐 연방정부가 됐건 정부는 아니겠으나.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자면은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차이는 있지만 1% 내외 뭐 연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예. 추가되는 특정 지역에 대해 신도시에 들어가는 신도시가 됐건 경우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부과될 수 있다. 다주택자니까 조금 더 내도록 해. 그런 건 없습니다. 또는 뭐 네. 법인으로 투자했으니까, 법인이 매입했으니까 조금 더 내도록 해. 그러니까 예컨대 그게 예.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 공장이건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마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레지덴셜, 거주지 부동산에 관한 한 그렇게 적용되지 주택에 않습니다. 관해서는 누가 사든 그냥 1년에 1% 정도 1에서 연계해주세요. 1.5% 뭐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2%는 안 넘습니다. 2%에 넘을 수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기본적인 그 레인지는 1에서 1.5%, 그리고 추가세가 붙을 경우에는 뭐 그게 1%를 넘을 수도 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뭐 공제해 주는 거 없어. 뭐 법인이면 더 내. 깎아주는 거 없어. 공제가 있긴 있어요.
그게 예.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이 재산세를 산정, 예컨대 그게 1%라고 치죠. 우리 논의의 목적상. 예. 그러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이면 1%에 대해서 10,000불을 연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가 내가 주 거주지로서 사는 그런 경우에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베이시스 100만 불에서 7,500불을 제하게 해줍니다. 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 그러나 그와 같은 지금 공제의 예. 컨셉을 말씀하시니까 약간의 적용될 수 경제가 있다. 또 추가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우리나라 세금이 좀 세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누가 매입을 하느냐 소유자에 대한 어떤 그 추가되는 세금이 아직까지 따로 명시적으로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취득세, 보유세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했으면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우선 우리나라에 설명드리자면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기본 세율이라고 불리우는 거, 요거는 이제 최대 뭐 40% 내외가 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요. 네네. 그런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 40% 내외를 적용한다라고 해도 분명히 세금 부담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보유도 오래 하고 거주도 오래 하셨으면 네. 최대 양도 차익의 80%까지 할인을 다 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네. 뭐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적용이 안 된다.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율은 더 중과세가 되는 거고. 예, 특히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10%더 합시다. 아니다, 20%더 합시다가 되고 있고요.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20%더 합시다 했는데 최근에는 30%를 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뭐 세율이 한 40% 적용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은 3주택자면은 최대 거기 30% 더해서 양도 차익의 70%까지 이제 내도록 이렇게 점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네. 다주택자라고 해서 우선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세율이 좀 더 붙는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결국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앞서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경우라고 하면 세율이 더 낮습니다. 일반 소득, 기타 영업소득, 비즈니스 소득,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그런 세율에 비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 그래서 그 세율이 연방세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국에는 이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있고 또 주에 따라서 주소득세가 부과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연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게 15% 또는 20%라고 보면 돼요. 그게 보통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그보다 5에서 10%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 자본이득,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은 그만큼 더 낮다라는 게 연방세에 적용되는 것이고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 주소득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경우 내가 거주하는 내가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내가 싱글, 결혼 안 한 사람이면 내가 주 거주지로서 일정 조건, 5년 보유, 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업투 최대 25만 불까지는 면세, 양도 차익에서 면세해 준다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커플의 경우, 결혼한 경우라고 하면 50만 불, half million까지 해준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또 특혜 조항 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과 법인 공통입니다. 이게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그 과세 이월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간단한 컨셉은 내가 어떤 투자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 뭐 50만 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90만 불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양도차익 40만 불 우선 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공제가 없다고 예. 치면. 그런데 그 90만 불의 그 매각 대금을
내가 돌아서서 일정 기간 내에 뭐 90일 기준, 180일 기준인데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내가 그 90만 불을 써서 예. A라는 부동산을 팔아서 90만 불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팔고 나서 B 부동산을 샀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A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40만 불의 소득에 대해서 예. 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이월하게 해줍니다. 이게 동종자산 교환에 있어서의 그 tax deferr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와 같은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를 사서 그 시세가 올랐을 때 팔면 양도 차익이 나오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리고 뭔가 또 새로 사면은 기존의 건 아예 별개로 이렇게 취급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좋아. 일정 조건, 일정 기간 안에 이걸 판 돈으로 다시 요거를 사면은 여기는 양도 차익 일단 세금 계산 안 하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은 생각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세법 철학의 연장일 것 같은데요. 투자를 장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각 이후에 예. 다른 투자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경제를 뭐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세요. 그거를 위해 우리가 encourage 하겠습니다. 장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동종자산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주택 또는 뭐 상가 아니 크게는 뭐 오피스 건물 그러니까 요 이렇게 딱 분리된 영역 안에서 이렇게 아니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걸로 상가를 산다. 대신에 이건 있어요. 예. 동종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investment property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거주 목적으로서의 자산을 사서 그걸 팔고 다른 데인데 내가 무슨 아파트 무슨 몇 유닛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 자산을 했어요.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똑같은 투자 자산 목적으로 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라는 말씀은 여기선 그러니까 뭐 임대를 주고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부동산 살 때는 얘도 이제 임대를 주는 거여야 해. 그렇죠. 꼭 임대가 나갔다 안 나갔다를 떠나서 예. 그와 같은 목적, 투자 목적의 자산이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조건인 거죠. 여기서 약간의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게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를 장려하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어떤 접근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본이득,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유가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그거에서 나오는 추가의 소득인데 한번 소득세 낸 거를 또 세금 내게 하라고 이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